아래쪽에 면세 적혀 있는 건 뭐 책 쓰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재화의 공급, 용유의 공급 이야기하다가 과세 면세로 좀 잘 흘러요. 그래서 앞에 쓴 건데 과세 면세는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하고 나서 보면 되고, 자 여기에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주된 거래를 따른다.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주된 재화를 따른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에어컨을 여러분이 샀다고 볼게요. 그럼 제가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에어컨을 사면은 제가 에어컨도 팔고 에어컨 집에 설치해드려야 여러분은 샀다고 할 거고 저는 팔았다고 할 거죠. 그럼 그 에어컨 가격에는 에어컨 값과 에어컨 설치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에어컨을 파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고 에어컨 설치해 주는 거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분리시킬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거 두 개는 에어컨 판매하는 거에 종속적으로 설치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수적인 거죠. 에어컨 설치했기 때문에 에어컨 산 거 아니잖아. 에어컨을 샀으니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된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니까, 에어컨 판 거니까, 그러면 에어컨 설치비까지도 전부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고치러 가요, 수리하러. 그럼 자동차 고치는 거는 용역의 공급이죠. 물건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용역의 공급인데 자동차 수리할 때 부속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부속품 가격도 받겠죠. 그럼 부속품 파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분리할 거냐? 그 분리할 게 아니고, 우리는 주된 거래는 부속품 팔려고 차 수리한 게 아니고 차 수리하는데 부속품이 들어간 거니까 주된 거래는 차 수리인 용역의 공급이에요. 그러면 그 돈 전부 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주된 거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같이 되게 되면 우리는 주된 거래를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하게 돼 이 언제 얘를 그 팔았다고 하는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을 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아래에 있는 면세 이거는 보지 말고 나중에 볼 거는데 바로 아래 있었네. 자,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 자, 중요해요. 자, 이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일자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럼 이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의 작성 일자가 되고, 우리 컴퓨터에 입력할 때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일자가 될 거예요. 입력하는 날짜가. 그럼 우리 실기하고도 상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실기에서 우리가 일반 전표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날짜를 쓸 건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컴퓨터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그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날을 쓰게 되는데 그 날이 공급 시기예요. 그럼 이 앞에 제가 용유의 공급, 재화의 공급을 구분하는 이유가 공급 시기가 틀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그 앞에 제가 그 염색하는 공장 이야기를 했죠. 제가 3월 31일 날 염색을 완료했고 4월 1일 날 이 염색한 천을 그 의뢰한 사람한테 넘겼다라고 볼게요. 그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염색을 완료한 날인 3월 31일이 공급 시기예요. 그러면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인 4월 25일 날 신고할 때 걔를 넣어야 되는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넘긴 날은 4월 1일이면 4월 1일이 공급 시기라서 7월 25일 날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에 따라서 신고해야 되는 날이 아예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용역 공급 뭐 이게 그 재화 뭐 이게 중요한 것보단 공급 시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신고 언제 해야 되냐? 자, 그럼 자 재화의 공급 시기를 먼저 보면, 자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넘겨야 되면 팔았다 넘겼다고 할 거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고, 근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재화의 이동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용이 가능할 때. 근데 한 1번, 2번이 다 적용 안 될 때는 우리 서로 팔았다, 산 사람도 샀다라고 인정되는 그 시점을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해요. 그때 우리는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얘가 원칙인데,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인도될 때죠.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이제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먼저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또는 할부 판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여기에 할부 판매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 재무회계 아니에요. 재무회계는 제가 단기, 장기 이야기할 때에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런 거 따졌었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엔 여러분들 오늘부터 1년이었잖아요. 세법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장기, 단기는 그냥 오늘부터 1년이에요. 오늘부터 1년. 그럼 할부라는 건 1년을 기준으로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걸 할부라고 해요. 2회 이상 분할 납부를 하는 걸. 그럼 그 기간이 분할 납부하는 기간이 1년 이내면 단기 할부 판매, 1년을 넘어가면 우리는 장기 할부 판매예요. 두 번만 주는데 1년에 한 번씩 준대. 그럼 2년짜리죠. 그럼 그건 장기예요. 그렇게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럼 앞에 수식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할부 판매 적혀 있는 건 단기 할부 판매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적혀 있는 건. 장기 할부 판매는 이 아래에 장기 할부 판매라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할부 판매는 우리 여기에 그 아무 수식 없이 적혀 있는 건 단기 할부 판매인데, 그럼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단기 할부 판매는 그냥 재화가 인도될 때 혹은 이용 가능할 때 이 앞에 있던 일반적인 공급 시기에 얘를 그냥 팔았다고 공급 시기로 볼 거라는 거예요. 자,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매하고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상품권에서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말하는 거는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예요. 그럼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 상품권은 과세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해서 발행 안 하는데,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물건을 팔면서 상품권 받겠죠. 그럼 그 팔 때 그 물건 판 거는 과세 거래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인도할 때가 과세 거래라는 거예요.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 이거 앞에 제가 말했죠. 천을 넘길 때 4월 1일 이야기하면서 말 앞에 말했을 때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건 인도할 때예요. 또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그 밖의 조건부, 뭐 기한부 이런 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될 때고. 자, 그럼 이걸 좀 보세요. 지금 단기 할부가 있고 장기 할부가 있죠. 그럼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이나 중간 지급 조건부 혹은 전기처럼 구획을 나누지 못해. 전기가 여러분 집에 끊겼다 들어오지 않죠.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구획을 나눌 수 없는 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해요. 야, 이 표현이 뭘까? 이 표현을 한 번에 인지하시는 분은 세법이 아니라 법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이에요. 평소에 많이 접했던 분이에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겠다. 이게 뭐냐면 계약서에 적은 대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계약서에 받기로 한 때를 적잖아. 그죠? 그래서 약정주의를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계약서에 돈 받기로 한 날들, 그날들, 그걸 공급 시기로 하겠다는 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걸 장기 할부와 단기 할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장기와 단기 할부를. 자, 우리 회사가 3,600만 원짜리 제품을 팔아요. 매출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10개월 할부. 두 번째는 36개월 할부. 자, 이렇게 팔았다고 볼게요. 그럼 매달 1일날 돈 받기로 했다면, 매달 1일날 돈 받기로 했으면 10개월 할부는 그냥 단기 할부 판매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36개월은 이거 왜 이래? 자, 누가 봐도 장기라는 거 알겠죠? 3년 동안 매달 받기는 3년이잖아. 그럼 장기 할부 판매가 되는데, 자, 그럼 1월 1일부터 돈 받기로 했으면, 자, 이때는 단기 할부 판매는 1월 1일 날 첫날이나 인도하면서 돈 받으면 인도 시점 한 번이 공급 시기로 끝이에요.
한 번이. 그런데 우리 36개월 할부를 하면 36번 받기로 한 거잖아. 그러면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쭉 이렇게 해서 총 36회가 공급식이에요. 36번이 받기로 한 때 계약서 적혀 있는 그날이 다 공급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하는 날짜라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할부 판매는 부가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를 3,6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36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한 방 발행해 주는데,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는 그럼 36번 받기로 했는데 3,600만 원짜리면 100만 원 36번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36번 발행해 줄 거예요. 얘는 3,600만 원짜리 한 번 발행해 주고, 근데 돈 받기는 처음에 36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받을 건데, 하지만 신고할 때는 3,600만 원짜리 한 방에 하는 건데, 얘는 받기로 한 부분 금액만 36번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실무에서 여러분한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어떤 회사가 가냐에 따라서. 그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자동차 회사에서 만약에 그냥 구입을 했잖아요. 구입하면 자동차 사는데 1년 할부하는 사람은 잘 없죠, 이상하게. 그럼 3년 하면 돈 오는 것만 세금계산서 날라올 거예요. 매번 돈 내야 될 때. 왜냐면 세금계산서 청구서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날라오면 그땐 그 금액만 오는 게 지금,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 오는 게 장기 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는 계약서 적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를 보면 완성도 기준 지급은 이런 거예요. 계약서에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줄게,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 완성도 기준 지급이에요. 그럼 우리 계약서에 몇 퍼센트 완성하면 그 시점에 얼마 줄게, 그 날짜가 공급시기가 되는 거고, 중간 지급 조건부는 계약금 며칠 놔주고, 중도금 며칠 놔주고, 잔금 언제 주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겠죠. 그러면 그 계약금 주고요 한날, 그날 공급시기 계약금만, 그날 준 금액만, 그런 식으로 부가세법이 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계약서 적혀 있는 대로 따라가 주죠. 이런 걸 그냥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약정주의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약정주의를 따른다는 표현을 써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인정해 준다, 그런 의미예요. 다음 무인 자판기 경우. 자, 무인 자판기는 그 정말 전에 제가 제 친구 이야기 했었죠. 얘는 공급 시간 말이 좀 안 되는데 자판기에서 돈 빼는 때예요. 자판기에서 돈 언제 빼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 말 했더니 제 친구가 된대요, 요즘은. 여러분들 자판기 틀려고 하면 안 돼요. 자판기 틀려고 문을 열죠. 열면 안에 카메라가 켜져 가지고 나를 찍어요. 그리고 돈 빼는 날까지, 돈 빼는 기계에 얼마 뺐고 몇 개 집어넣고 이거까지 다 뜬대. 요즘 컴퓨터 엄청 잘 돼 있대요. 그리고 자기 사무실 컴퓨터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부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컴퓨터이기 때문에 카메라 부순 것까지도 다 찍히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엄청 달라졌죠. 그래서 돈 얼마 빼고 한 것까지도 전부 다 기록이 남고, 요즘 세상이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비싸겠네 그랬더니, 비싼 자판기가 7, 800 한대요. 그 7, 800을 거두려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될까 생각해 봤는데, 걔거 장부 정리해 주니까 금방 뽑겠더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친구 힘들 건데, 대학교는 와, 먹개비도 아니고 엄청 먹어대던데.
그것 때문에 자판기 옆에 자판기 자리만큼 자판기 그 크기만큼 음료수 창고하는 자리까지 또 빌려요. 그래 잔뜩 넣어놓고 그래서 큰 차로 가져가가지고 거기 다 틀어놓고 거기도 다 채워놓고 그래놓고 와도 그래놓고 거기 있는 분한테 얼마 정도 한 달에 한 3, 4만 원 주면서 좀 채우는 거 시키는데도 그래도 하루 이틀마다 가야 되더라고. 야, 훌륭한 고객들이죠. 그러니까 가격 싸게 해도 되니까 거기는 박리담해요. 그 우리 레시피 그 캔커피가 옛날에 그게 130원인가 걔가 이제 롯데에서 가져와가지고 그 일반 사람들 사는 데는 500원인데 대학교에는 300원에 팔거든요. 그러면 대학생들은 편의점보다 싸니까 300원이니까 좋다고 잘 사 마셔요 시원하게. 야, 근데 그걸 뭐 하루에 뭐 100박스씩 200박스씩 팔아버리는데요. 괜찮죠? 그죠? 제가 방금 100 얼마 남기는데 한 박스에 24개면 그게 얼마인데 그거 하면 그게 한 개에서 하루에 몇십만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익이. 그래서 제가 전에 친구 자판기 사와자 때 따라 안 한 거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세상이지 대학생 때 어떻게 알았겠어. 먹을 줄 알았지. 그죠? 자 자판기 할 때마다 친구 생각나요. 자 위탁 판매. 자 위탁 판매 뭔지 기억나시나요? 재활 공급할 때 그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유통회사. 그럼 유통회사한테 물건 판 게 아니고 내 물건을 그 유통회사에 준 건데 그 유통회사가 팔았을 때 내 재고 자산에서 뺀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유통회사가 위탁자죠. 부탁하는 우리 회사가 수탁자인 거고 그럼 그 수탁자가 팔았을 때 그때가 당연히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재고 자산에서 뺄 때가 우리 공급 시기인 거고 간주 공급은 이 앞에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그럼 그 간주 공급은 내가 뭐 면세 사업 전용이든 혹은 뭐 개인적 공급이든 뭐든 사용되거나 썼을 때인데 폐업 시 잔존 제한은 우리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팔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폐업하는 날이에요. 자, 이거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표시할게요. 폐업 시 잔존 제한은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팔았다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공급시기 바로 생각이 나죠. 언제 팔았어라고 말하는 게 공급시기니까. 근데 시험에 보면 막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날 아니에요. 자 다음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을 하거나 중개 무역 방식 수출. 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이게 뭐죠?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 보낸 게 그렇죠. 수출이죠. 그 수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수출은 언제냐면 선적일이에요. 자 얘도 기억해 두시고 선적일은 배에 물건 싣는 거 선적한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비행기에 물건 싣는 걸 기적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옛날에는 선적하다, 기적하다라는 표현을 두 개를 다 썼는데 우리나라가 그 미국 따라쟁이죠. 그래서 무역 영어에 보면 무역에서는 비행기든 뭐든 배든 전부 다 ship이라고 불러요. 그 따라서 했는지 이젠 비행기 싫어도 선적한다고 표현하더라고 어느 순간. 막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자기들이 표현을 제 생각에는 미국 따라쟁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공급 시기를 봤는데 자 이제 용역의 공급 시기. 자 용역이라는 건 우리 뭐 기술이나 뭐 서비스 뭐 이런 거 제공하는 건데 우리 용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일반적인 공급 시기예요. 용무의 제공이 완료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미용실 가면 미용실에서 머리 다 했을 때 휴대폰 고치러 가면 휴대폰 다 고쳤을 때 그때가 용무의 제공이 완료됐던 거예요. 앞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 첫 염색이 끝났을 때 넘겼을 때가 아니고 그때가 공급 시기인 거예요. 그럼 따져보니까 얘 둘이는 위치가 좀 다르죠. 그럼 뭐 기타 볼 필요 없고 거래 형태에 따른 용역의 공급 시기를 보면 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하고 똑같아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똑같은데 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 자 임대료는 뭔지 알겠죠? 뭔가를 빌려주고 요금 받는 게 임대료잖아. 근데 앞에 간주가 붙었네. 간주가 우리 간주라는 글자 본 적 있나요?
오늘 봤잖아, 그쵸? 간주 공급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하는 거였잖아. 간주 임대료도 임대료 안 받았는데 임대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가세법이 받았다고 할 거예요. 뭘 받았다고 할 거냐면 월세는 원래 과세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는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월세 낼 때 되면 건물 임대 사업자, 건물도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보낼 거예요. 부가세까지. 근데 사무실은 이 부가세 부담스럽게 느껴 풀려 있나요? 월세가 300이에요.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그럼 330 줘야 되잖아. 부가세가 부담스러울까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30 주고 30만 원 돌려받으면 되잖아. 세금계산서 받아서. 그럼 300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내려고 징징거릴 필요 없어요. 그죠? 개인인 내가 전혀 공제 못 받는 내가 면세 사업자라면 나도 싫겠지. 근데 과세 사업자는 그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자, 방금 월세는 부가세가 있는데, 자, 그럼 보증금은 보증금 걸어두면 끝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일상생활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보거나 아니면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사업 시작하면서 지금은 처음 시작이 잘 안 되니까 그 보증금 잡고 월세가 큰데 나중에 좀 사업 잘 되면 보증금 높이고 월세 좀 낮춥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없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이었는데 그럼 부가가치세 50만 원씩 받았는데 갑자기 보증금 3억이 되면서 월세가 200으로 떨어졌다 볼게요. 그럼 부가세가 20만 원 떨어졌죠. 부가세법은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부가세법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보증금 가지고 있네, 부동산 임대사업자. 그럼 그 보증금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넣어두면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돈 받겠네, 이자 받겠네. 그 이자만큼도 임대료로 볼 테니까 그 금액의 10%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간주임대료예요. 자, 우리는 정말 웃기지만 이거 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라는 걸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우리 세무용 공부해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를 가죠. 그러면 나는 지금 유통업에 갔는데, 제조업에 갔는데, 어디에 갔는데 우리 사업자 등록증인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이 적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왜 부동산 임대업이 적혀 있냐면 이 건물이 우리 회사 건물인데 우리가 다 안 쓰고 하나라도 세를 내면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세를 내면 우리 회사 건물 있는 곳도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다 써야지. 하나 세 내면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이 적혀 있는 거 많아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이 간주 임대료 계산한 거를 제출을 할 거예요. 그럼 이 간주 임대료 부담하는 것 때문에 원래 건물주가 부담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세입자가 보증금 높이는 걸 조정하자 그러면 보증금 높아지면 건물주가 그 간주 임대료 부담하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남 쪽이나 이런 데 특약상에 보면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특약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 계약서도 그런 거 한번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전세금이든 월세든 보증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증금 이자.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언제 받는 거야? 받은 적도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법이 우겨가지고 팔았다니까 4번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은 건 4번이야. 그래서 공급 시기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공급 시기로 해서 1년에 4등분을 내서 그 1년치 이자율 곱할 거니까 그걸 4등분 내서 우리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하면 다음 달 25일 날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자, 얘는 미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날짜에서 매일 매출 좀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 아래 두 개는 자, 2 이상의 과세 기간.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 기간이라 말할까요? 1과세 기간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아, 방금 이정씨 입이 3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6개월 맞아? 자, 우리 그럼 1과세 기간이 6개월이면 2과세 기간이면 1년이죠.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1년이라는 표현을 2과세 기간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2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하면 1년 이상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1년 이상에 걸쳐서 뭔가를 돈을 선불로 1년치를 한 번에 받거나
아니면 월세도 선불이나 후불로 한 방에 받는 경우에 이걸 그럼 받았을 때 처리 한 번에 다 처리하냐? 그게 아니고 이것도 1년에 4등분 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임의적인 기간이죠. 지금 얘네들 구입 못 내놓은 거. 그래서 4번 받고 싶다는 의미가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중요해. 이날의 공급 시기로 해서 다음 달 25일 날 이날 공급 시기니까 그럼 그 다음 달 25일 날 신고서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날짜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월세 선불로 주는데 본 적 있나요? 대한민국에? 월세 1년치 선불로 주는 거. 대한민국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저 우리 반에 물어봤죠. 제가 제주도 분 있냐 물어봤었나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족이나 지인 없다라고 했었죠. 성경 씨 가족 있어요? 제주도에? 있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아니, 제주도라는 이상한 섬나라가 거기는 그 우리 필리핀이나 동남아 가면 디파짓이라고 해서 미리 주는 것처럼 제주도는 깔세가 있어요. 자, 제주도를 막물한 이유가 사업하면서 거기 또 수업료를 좀 냈어요. 수업료가 뭔지 아시죠? 근데 그때 사무실 계약하고 마는데 거기는 깔세가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은 6개월 치고 아니면 1년치를 한 번에 내요. 그리고 이제 깎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상한 나라라 그랬잖아, 제주도는. 그런데 자, 그럼 이 그 제주도는 더 신기한 게 나간다 그러니까 또 아무 말 안 하고 깔끔하게 나머지 주더라고요. 우리 여기는 그냥 한 달 지났다 받지만 나간다 그러면 계약 기간까지는 네가 알아서 구해라 이러고 그래서 월세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정서가 좀 틀리긴 틀려요. 그래서 현지 등기가 좀 깔끔했던 것 같아. 자, 그럼 그런 곳에는 얘네가 확실히 적용이 되겠죠.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200 주더라도 1200을 임대료 수익이라고 안 할 거고 수입 임대료로 안 할 거고 그럼 300만 원씩 4번에 걸쳐 가지고 신고할 거예요. 예? 신고할 때. 자, 그리고 뭐 용역도 폐업하는 날이 거다. 자,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우리 재화의 수입에서는 공급 시기가 수입 신고 수리일이에요. 수입 신고 수리일이 뭐냐면 보세 구역에서 국내 구역으로 반출됐대.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보세 구역으로 들어온 거는 수입 시기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세금이든 부가세든 다 내고 얘가 이제 보세 구역에서 반출되어 나올 때가 수입 시기, 공급 시기가 돼요. 그래서 그 반출되는 그날에 세관장이 그 날짜로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거예요. 공식을 해서. 자, 다음 거래 장소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영세율 면세 자 볼게요. 자, 영세율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몇 퍼센트죠? 10%. 그런데 0%도 써요. 그럼 이 영세율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영세율 거래는 과세 거래예요.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라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 세율이 0%라서 세기 0원인 거예요. 그럼 이 영세율 제도를 하는 이유를 좀 볼게요. 자, 전 세계의 부가가치세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은 10%고 자, 일본은 몇 퍼센트죠? 세법법전에는 5%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체감으로는 한 7%씩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그 이유가 원래 소비세는 국민들이 체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올려요. 그 한때 날고 겪던 아베도 자기 그 선거 공약이
그 부가가치세 10% 올리는 건데 걔도 못했잖아. 법전에 손도 못 대고 다른 걸로 쳐내면서 사람들이 체감만 10% 하게 만들지 법전은 5%예요. 그만큼 부가가치세는 함부로 손 못 대요. 한번 정하면. 대한민국도 뭐 옛날 7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10%니까. 그럼 전 세계가 다 자기 나라에 맞는 부가가치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높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평균이 23% 정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 아니죠. 괜히 일본하고 중국 이야기하면 우리가 높은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걔네들은 또 다른 세금이 있어요. 다른 세금이 붙는 거예요. 미국은 좀 연방 제도를 쓰기 때문에 좀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이런 부가가치 제도를 완벽하게 안 써요. 그거는 소비자가 세금도 내고 그래요. 소비세를. 선진 국가죠. 우리는 죽어도 안 낼 거잖아. 근데 걔네들은 돈 내요. 근데 자, 그럼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 보세요. A라는 국가가 있고 자, 예를 든 거예요. A 국가가 있고 자, B 국가가 있어요. 자, A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고 B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20%다라고 보면 자, A 국가, B 국가 전부 다 똑같은 물건을 100원짜리를 만들었어요. 둘 다 똑같은 100원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A 국가 사람들은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원을 해서 이 물건을 그냥 110원에 샀쓰겠죠. 10원에. 그럼 B 국가 사람들은 부가가치세가 20%니까 여기에 20원을 붙여서 120원에 이 물건을 샀을 거라는 거예요. 자, B 국가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부가가치세 10%인데 일본은 5%라고 해서 불만이 있었나요? 없죠. 그 국가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옆집 사람이나 나라 우리 국가 구성원들은 똑같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이게 얼마다라고 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럼 그냥 그 국가, A 국가 사람은 110원의 물건 사서 쓰고 있고 B 국가 사람들은 120원의 물건을 사서 쓰고 있는데 자, 그런데 자, A 국가하고 B 국가가 서로 물건을 판다고 볼게요. 자, A 국가가 110원짜리 물건을 이제 100원에 만들었는데 10원에 붙여서 110원 된 걸 B 국가로 수출을 해요. 그럼 110원에 왔죠? 그럼 우리 B 국가가 들어온 물건에 자기 나라가 부가가치세를 20% 22원을 부과를 하면 금액은 132원이 되겠죠. 자, 그럼 B 국가 사람들은 이 물건하고 같은 물건이면 이 물건을 샀을까요? 이 금액에 파는 걸? 그죠? 그래서 얘 안 팔린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B 국가가 100원에 만든 물건을 20% 붙여서 120원에 만든 물건을 120원이 된 물건을 A 국가에 120원의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A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이 10%니까 12원을 부과하면 얘는 132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A 국가 사람들 이 물건 샀을까요? 같은 물건인데 더더욱 안 샀겠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얘 둘 다 똑같이 132원이네. 그 이유가 뭐냐면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이 나라도 10% 부과하고 받아놓고 이 나라도 20% 부과한 거예요. 얘도 지금 20% 부과한 걸 보내서 얘가 또 10% 부과하니까 이중과세가 되어가지고 수출하면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혹시 가트 협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트 협정. 못 들어보셨으면 신세대예요. 가트 협정이 지금은 WTO로 바뀌었는데 이건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이제 협정들이에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얘네들이 왜 신경 쓰냐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로 국가 간에 무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한 군데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둘 중 한 군데서만 부과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보다 옛날에 일어난 거니까 옛날에 그 독일하고 프랑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협정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였는데 그럼 이때 그럼 둘 중 한 군데에서만 부과하자라고 하면 어디서 할 거냐라는 건데 과거 옛날에는 자원을 주로 수출을 했겠죠. 기술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자원을 수출을 했는데 그럼 수출하는 나라가 자원을 뺏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두 나라 중 한 군데 부과라는 건 부과한 나라가 세금을 가져가는 거니까 자원들을 뺏기는 나라가 세금이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서로 생각들이었어요. 그럼 그 방식이 뭐냐면 이건 과거예요. 과거에 생산지국 과세의 원칙이라는 걸 오늘 왜 이러지? 자, 생산지국 과세의 원칙이라는 걸 구현을 했었는데 생산지국 과세라는 게 만들고 자원 뺏기는 수출하는 나라가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이번에 일어나는 걸 볼게요. 자, A 국가가 생산한 나라니까 자기 나라 세율 10%를 붙여서 110원에 B라는 나라 국가에 얘를 보내고 그럼 수입한 나라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안 하면 11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B 국가 사람은 어디 거 샀으죠? 이거 샀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저라도 이거 샀을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면. 근데 자, 그럼 B 국가가 자기가 만든 100원에 맞는 걸 또 자기가 수출하려고 20원 붙이고 120원을 자, 여기에 보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규정대로 안 붙였어요. 그랬더니 120원이에요. A 국가 사람들 이거 샀을까요? 이거 샀겠죠? 그럼 결론은 부가가치세가 싼 나라가 또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B 국가가 A 국가 물건을 수입을 안 하거나 관세를 더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드니까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현재 반대로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이제 우리는 쓸 거예요. 그럼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이 뭐냐면 수입한 나라가 쓰려고 수입한 거잖아요. 그럼 이 수입한 나라가 자기 나라 세율에 맞춰 가지고 그냥 세금 부과하고 수출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A 국가가 10원 붙이지 말고 그냥 100원 그대로 여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국가가 자기 나라 세율에 맞춰서 20% 붙여서 120원에 팔면 똑같잖아. 얘도 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 안 하고 그리고 A 국가가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세율에 맞춰서 110원에 팔면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고 서로 형평성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하고 이걸로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10%니까 이 나라가 우리나라로 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물건이 100원짜리가 있죠. 그러면 이 100원짜리를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에 파는 건 10%인데 외국에 수출하는 거는 세율을 곱하기 0%를 해서 세액을 0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하는 물건이다, 수출하는 물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0원을 만들어서 수출해 버릴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영세율이라는 건
수출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마도 수출 산업 육성한다는 건 다른 말로 조금 돌려 말하면 사업자를 위한 제도죠. 그럼 수입했을 때는 어떻게 세금 부과하냐면 그게 세관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수입된 물건 있죠? 수출할 때는 부가가치 없이 그냥 물건을 100원 가지고 보내니까 수입했을 때 세관장이 잡고 부가가치세 10%를 부과를 해서 받고 물건 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세율에 맞도록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세관장이 알아서 10%를 다 부과해서 다 소비지국이 수입한 나라에서 세금 부과하니까 수출하는 것만 0%인 거예요. 그럼 이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인데 영세율 거래하는 사람은 과세 사업자인데 자 그럼 이 과세 사업자는 국내 판매는 10% 과세를 하는 거고 국외 판매에 대해서만 0%를 과세를 해서 파는 정말 과세 사업자 중에 제일 최선을 다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사업자예요. 그럼 완벽한 과세 사업자죠. 같은 물건인데도 우리나라에 팔 때는 100원짜리 맞는 거 110원에 팔아서 10원을 세무서에 주고 수출할 때는 그냥 100원에 수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세율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 이 영세율 사업자한테 적용되는 이제 용어들하고 이런 것들 어떤 경우를 영세율 적용하는지 하고 그리고 필요한 용어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